관람을 한 후에 1시 반경에 개수리 막국수라는 그 음식점으로 이동을 해서 1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아마 한 3시 전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한 4시경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윤건능의 해설 안내는 그 유병갑 전 결정 상무님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조선 왕릉을 전부 답사하고 그 관련 지식을 축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유병갑 상무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80년에 입행한 유병갑입니다. 선배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 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역사 공부도 저보다도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좀 주제는 꼬여람되지만 오늘 이제 이 조선왕릉 40기 중에 육릉과 건릉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대로 안내하려고 그러면 3시간은 최소한 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2시간 이내로 가능하니 끝내려고 하니까 좀 많이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왕릉은 모두 42기가 있습니다. 42기. 여기서 기라고 하는 단위는 왕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왕 하나의 무덤이 이제 기인데 거기에 딸린 왕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이제 왕후라고 부르는데 그 왕후들의 무덤이 왕의 무덤을 주위로 해서 뭐 합장을 했거나 아니면 쌍분으로 있거나 아니면 동원 2강릉이나 3강릉으로 있거나 했을 때 그때 그 왕을 기준으로 무덤을 한 기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조선의 왕은 27분입니다. 아시잖아요? 이제 물론 대한제국의 고종, 순종은 황제지만 고종은 조선의 마지막 왕을 했으니까 중복이 되고 순종은 왕은 못 해보고 황제만 한 분입니다. 그래서 총 27명의 왕 내지는 황제가 계신데 무덤은 어떻게 42기가 되느냐 이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거기에는 27명의 즉위했던 왕 외에 5분의 추존왕이 계십니다. 추존이라고 하면 살아서는 왕에 오르지 못했지만 세자로 죽어가지고 세손으로 나중에 이제 추존이 돼갖고 왕의 차후에 아들이 올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 아버지를 왕이 되면 추존이라고 해서 세주의 맏아들 의경 세자 20살에 요절했습니다. 그다음에 덕종이라는 이름으로 추존이 됐고, 그다음에 원조 반명으로 인조로 즉위한 인조의 아버지 선조의 5번째 아들이 정원군. 이분이 이제 원조 아까 말씀드린 의경 세자는 서원의 덕종문과 빵순 경문이라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영조의 맏아들, 우리가 오늘 이제 보실 사세자는 영조의 천안입니다.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라고 있었는데 이 효장세자는 이제 영조가 정빈 이씨하고 후궁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이 효장세자는 10살에 죽었습니다. 요절했어요. 그래서 효장세자를 나중에 이 정조는 사실상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입적이 돼가지고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아버지 사도세자는 왕위에 못 올리고 자기의 호적상 아버지인 효장세자를 왕위에 올려서 이제 올린 게 진종입니다. 진종. 그래서 이 진종이라는 분의 무덤은 어디 있냐면 효장세자는 저기 파주 삼릉이라고 가보셨나요? 서삼릉 말고 파주에 공순 영릉에 있는 삼릉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릉에 효장세자가 묻혀 있습니다. 진종이.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냐면 사도세자입니다. 오늘 이제 보실 사도세자는 죽은 후에 사도세자라는 시호가 붙여졌지만 정조가 왕이 되면서 자기 아버지를 추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런데 자기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백부인 효장세자의 아들로 즉위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역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역적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없다는 논리 때문에 영조가 세탁을 해준 겁니다. 너는 효장세자의 아들이다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효장세자의 아들이 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대신 효장세자를 추존합니다. 그래서 효장세자가 이제 그 진종이 됐고,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는 자기는 추존을 못하고 고종 때에 가서 장종으로 추존을 합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다시 대한제국 선포를 하면서 자기가 고종이 황제로 올라가니까 자기의 4대조까지를, 이제 이거 다 양아들이죠. 고종도 사실은 그 헌종의 양아들로들 입적해갖고 이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양아들 양부로부터 해서 4대조까지를 전부 황제로 추존을 해요. 그래서 장종 왕도 장조로 이제 추존이 돼서 여기는 지금 장조의 육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왕은 순조의 아들, 정조의 아들인 순조의 아들. 거기는 그 22살에 일찍 죽은, 대리청정을 하다가 순조를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하다가 4년 만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가 그렇게 엄청 똑똑했다 그래요. 효명세자라고 그러죠. 효명세자가 나중에 익종으로 그 추존이 됐다가 다시 고종 때 황제로 다 자기 4대조를 추존하면서 문조 황제로 추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의 왕 내지는 황제, 추존이 된 5왕이 있어서 27명에 5명 더하면 32명이잖아요. 그런데 왕릉은 42기, 나머지 10기는 왕비 혼자 묻힌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전부 42기인데 이 중 2개 능은 재릉과 후릉이라 그래서 개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경 시절에 죽은 사람들이고, 첫 번째가 태조의 첫 번째 부인 신의왕 한씨, 이분이 이제 재릉이라고 해서 개성에 있고, 그다음에 후릉 태조의 아들, 2번째 아들 광과죠. 광과 정한군. 이 정한군이 이제 태종이 일으킨 1차 왕자의 난 때 태종이 자기가 직접 세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명분상 자기가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거는 왜 우리 첫 어머니 이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 6명을 다 놔두고 왜 2번째 부인의 막내를 세자로 세웠느냐 하고 이제 그 명분으로 왕자의 난을 일으켜갖고 이복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에 맞으려고 그러면 살아있는 자기 형을 일단은 세자로 앉혀야죠. 그래서 자기가 양보를 한 거예요. 첫 번째 그 무한군은 이미 이제 술을 많이 먹어갖고 고려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나는 조선은 개국하는데 합류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술병이 나가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2번째 정한군이 이제 정종으로 오르죠. 그래서 그 정종의 무덤인 후릉이 개성에 있습니다. 정종은 아버지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위에 오른 후 개경으로 다시 재천도를, 역천도를 해버려요. 나는 여기 싫어, 거기가 좋아 그래갖고 개경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죽었으니 거기는 죽고, 태종이 다시 이제 한양으로 재천도를 하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 한양으로 왔다 갔다 한 번씩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실 는 사도세자, 장조로 추존된 사도세자의 육릉, 그리고 정조,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의 건릉, 2개의 모입니다. 정조의 건릉은 원래 정조가 죽었을 때는 자기 아버지 현유원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의 무덤 동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초장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정조의 부인 효의왕후 김씨가 죽으면서 합장을 하기 위해서 이장을 할 때 그거를 현무에서 서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 맨 왼쪽에 정조의 건릉이 있고, 이쪽에 가운데에 육릉이 있고, 오른쪽에 정조의 초장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장지까지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일찍 왔으니까 지금 가보면, 많이 걸으시는 게 불편한 분은 초장지 안 가셔도 됩니다. 초장지는 볼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는데 저게 무덤이었나 하는 거 없으면 팻말만 하나 있을 뿐입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많이 들었다. 이게 뭐 유치원은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한 6명당 1명 꼭 있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네, 본인 숫자가 뭐 엄청나게 애들 요새는 애들이 뭐 왕자고 공주잖아요. 너무 그렇게 키워서 이때하고 완전히라고.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서 강의하자고. 나는 100명씩 먹고 강의하는데 말이야. 쟤네들은 무슨 일반고등학교에서 뭐 안 되더라고. 근데 뭐 그것도 못하고 가면 아니지. 다 모이실 때까지. 내가 뭘 설명드려요? 오래된 그 우리 이제 삼국시대 왕릉도 있고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선왕릉 세계 유산이라고 쓰여 있는 그 표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2009년 6월 30일 날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조선왕릉 40기를 집단으로, 그래서 집단 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전체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40개의 령을 통틀어서 하나의 유산,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전 심사 과정도 있었고 위원회에서 회의도 했고 그 전에 답사도 했는데 이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시대 때 왕릉, 신라 왕릉, 그 찬란한 왕릉이 있고 한데 왜 하필 조선왕릉이냐? 왜냐하면 이 세계문화유산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그런 문화유산인데 조선왕릉은 어떤 것들이 담안이 되냐면 첫 번째로는 조선왕릉 40기, 남한에 있는 40기가 하나도 멸실된 게 없습니다. 신라 왕릉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많아요. 이게 누구 왕릉인지도 모르고. 근데 모든 왕릉의 주인공이 다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500년 이어서 지금 700년 가까이 제사가 아직도 지내지고 있다. 제양이라고 해서 산릉제, 산릉에서 지내는 제사를 귀신제 또는 산릉제라고 하거든요. 기일날 지내는 제사가 귀신제인데 귀신제는 이제 여기서 지냅니다. 산릉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행들이 제양으로 불리고 있는 문화적인 유산이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거는 뭐 좀 여담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문화적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위원들이 박사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문화재청에서 어디를 데려갔냐면 강남에 있는 선정릉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선정릉이 도심 한복판에 있잖아요. 근데 그 답사했던 심사위원들이 여기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지금 선정릉이 약 26만 평 됩니다. 강남 한복판에 이 정도인 줄은 모르겠죠. 지금은 조금 더 위축이 돼서 주위에 이렇게 개발을 해서 줄어들었는데 26만 평 가까운 이 땅이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훼손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앞으로도 이거를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훼손하지 않고 보존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점을 높이 샀대요. 그래서 실제로 논의가 있었지만 유네스코 본부에 돌아가서 이 심의를 할 때 여러 나라에서 온 문화유산 등재 후보들을 심의했잖아요. 이 우리나라 조선왕릉 40기는 단 13분 만에 토론 없이 통과가 됐고요.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40기가 됐는데 아까운 거는 북한에 있는 두 기는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두 기는 지금 제사를 지내는지 안 알 수도 없고 실제로 제가 사진을 보고 비교를 해봐도 좀 훼손이 많이 됐어요. 성물들이 없어진 것도 있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지정이 제외되고 40기는 지정이 됐는데 조선왕릉의 위치는 뭐 아시다시피 그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대문, 동대문인 흥인진문, 서대문인 논의문, 그다음에 숭례문, 그다음에 숙정문 이 네 개의 사대문 안을 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도성 밖 성저 심리가 있고 그 밖에를 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도성 안에는 능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부터
도성안에 조성되었던 유일한 능이 태조의 두 번째 부인, 사실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태조의 경처죠, 경처. 첫 번째 부인이 향처였다면, 고향에서 결혼한 향처, 고향처였다면, 경처는 개경에서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서 원문세가에 따라고 결혼한 경처예요. 그 당시에 고려 귀족들은 불법이지만 문란해진 조선 고려 말의 그 법질서를 위반하고 왕만 다처제를 할 수 있는 거를 다 둘씩 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처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태조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으니까 지금 정동, 덕숭에 있는 그 정동, 거기가 이제 바로 정릉이 있던 자리거든요. 도성안에 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옮기면서 거기가 그냥 정동이라는 옛날 정릉의 이름이 남아있는 거죠. 세종이 이제 자기 두 번째 엄마니까 미워가지고 자기네 아들들을 세자로 안 앉히고 이 여자의 막내를 갖다 세자로 앉힌 거에 대한 그 분노가 끝까지 안금이 남아가지고 자기 서모죠, 서모인 신덕왕후 강씨를 죽음으로 엄청나게 격화시켜요. 그래서 도성안에 있던 능을 성북구 지금 정릉 사흘안이라고 하는 그 계곡에다가 옮겨버리고, 옮기면서 원래 왕릉을 옮길 때에는 원래의 능자리는 보존을 하고 파묻게 돼 있어요. 거기에 파묻었던 성물들을 태종 때 청계천에 광통교 홍수가 나갖고 무너진 컵다리를 재건하는 데다가 그 성물들을 갖다 썼어요. 쓰면서 이건 태종이 그렇게 거꾸로 세우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 신하들이 알잖아요. 태종이 얼마나 자기 서모인 신덕왕후 강씨를 미워하는지. 그러니까 일부러 거꾸로 뒤집어갖고 안필석을 지신들이 막 거꾸로 이렇게 천신들이 대가리가 밑으로 크는 애들을 묻어놓고 온갖 잡놈들이 다 밟고 다니게 강통으로 가장 넓은 가리에 성문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만 좀 제가 혹시 올해의 마지막 왕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공민왕 다음에 공민왕 우왕. 공양왕. 죄송하지만 사실은 다 틀렸습니다. 이성계입니다. 이성계입니다. 마지막 왕이 됐구나. 우리가 흔히 1392년을 조선의 개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나라를 개국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1392년 7월 17일 음력입니다. 이날 이성계는 백관과 기로들, 백관이라고 그러면 이제 문무백관들, 고려에 자기를 추종하는, 그 다음에 기로들은 이제 동네 어르신들, 개경의 어르신들의 추대로 억지로 왕위에 오릅니다. 억지로인 것처럼 왕위에 올라서 개경의 수창궁에서 이제 고려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게 마지막 왕이에요, 고려의 왕. 그러고 실제로 조선이라는 국호를 얻게 된 거는 1393년 음력 2월 15일입니다. 그때 이제 명나라의 태조인 주원장이죠. 홍무제한테 우리나라를 제 고향인 화령 아니면 옛날 고조선, 기자조선 이름을 따서 조선이라고 할까, 둘 중에 어느 거를 할지 택해 주십시오. 지 나라 이름도 하나 못 골라갖고 명나라 황제한테 사신을 보내갖고 우리나라 국호를 정해달라 그래서 정해진 게 1392년 12월에 이제 명나라에서 통보가 옵니다. 주성록을 정해라. 그러니까 이제 과도기를 거쳐갖고 1393년 2월 15일 날 오늘부터 고려라는 국호는 없애버리고 쓰지 못하게 하고 조선이라 하자 해갖고 이제 실록에 조선이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의 개국은 1393년 2월 15일이라고 봐야지고 그때 태조가 이제 건국왕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고려왕이었어요. 이제 신분증 안 해도 돼요. 했어요. 네. 들어가시죠. 여기 인증샷 찍기 참 좋다 이거. 여기 이제 수습부가 따로 없이요.
하여튼 김국장님이 그냥 제실이라고 부르는 뭐 공간입니다. 제실. 모든 기록이 다 조선왕릉에는 유교, 성리학 유교, 그다음에 불교, 그리고 풍수지리, 그 도교라고 할 수 있죠. 이 도참 풍수지리 이 세 개의 뭐 사상 내지는 종교적인 것들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고려는 불교를 숭상하던 데고 조선은 숭유억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인 성리학을 숭상하는 그렇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고려의 그 왕릉 제도에 한 흔적이 남아 있어갖고 조선왕릉에는 유교, 불교 그리고 그 풍수지리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뭐능 자체는 다 유교지만 불교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가 이 제실입니다. 제실은 제사를 지내는 준비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제실이라고 안 하고 제실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제사 지내는 걸 제를 올린다는 그 제자입니다. 여기 불교의 흔적이 남아있고 또 왕릉에 올라가 보시면 소전대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소전대가 없고 예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전대는 태조와 태종 때에만 있는데 충문을 제사 지내면서 태우던 그런 바위도 소전대라고 그러는데 그 소전대라는 게 돈전자를 써요. 소전 영혼을 태우는 곳이에요. 이 불교에서 왜 사람 죽으면 그걸 태워 잘 가라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소전대라는 게 남아있는 걸로 봐서 불교의 흔적이고 또 참 풍수지리의 흔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왕릉은 항상 배산 임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산이 있고 명산이 있고 그 산들은 다 백두대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독정리의 풍산정리가 이렇게 작은 소맥들도 해갖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백두대간에 있는 그런 혈자리를 잡아가지고 왕릉을 쓴 거 그런 도참 사상이 있는데 풍수지리의 배산, 임수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이 앞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없는 곳은 계곡을 파서 또랑을 내거나 해서 일부러 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내는 거는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개울로 가로막은 거거든요. 그 개울을 건너는 이제 금천이라는 금천교라는 다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대실에서 홍살문에 이르는 곳까지를 우리가 진입공간이라고 왕릉을 들어가는 진입로, 진입공간. 금천과 홍살문을 지나서 정자각까지는 제향공간. 정자각이라는 것은 가시면 설명드리겠지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에요. 건물이에요, 정자각. 오늘날로 말하면 T자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알파벳이 없으니까 T자에 가까운 정자를 써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단면도가 지금이 이렇게 T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자각이라고. 지금은 이제 정자각이라고 안 하고 공안지청에서 통일을 해갖고 발음은 정자각이라고 정자에 통일을 했습니다. 정자각이 있고 그 정자각의 오른쪽에 이제 비각이 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비각이 거기 비각 안에 표석이라고 부르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표석입니다. 비석도 아니고 표지석도 아니고 그냥 비석, 지석, 표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정자각을 뒤로 양옆에 보시면 이제 목책이 쳐 있는데 그 앞뒤로 근처에 목책을 어디에 쳤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왼쪽에는 충문을 태우는 예감 또는 소전대 아니면 망령이 이런 충문을 태우는 왼쪽에는 산신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교의 신선사상. 그래서 이 산의 주인인 산신한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요즘 잘 지켜달라고 제사 지내는 산신석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또 흔적이 있을지 사라졌을지는 모르지만 가보시죠. 내실은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이 임진왜란을 겪고 근데 일본 전쟁을 거치면서 다 타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있는 대실은 다 이게 이수예요. 새로 생긴 건물이라고 보시면
이 제실은 이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인 동시에 능참봉이 거주하는 관아이자 관리소이자 능참봉의 사택입니다. 그래서 능참봉이 여기 거주하면서 여기에 딸린 노비 관속들을 드리고 능을 관리하고 능참봉이 이제 여기 두목이죠. 능참봉은 과거에 급제하면 종국품 참봉의 참봉. 그 벼슬을 주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실제 자기 맡은 직무에 따라서 능참봉이냐 뭐 등참봉이냐 뭐 이런 참봉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능참봉은 이제 뭐 흔히 우리가 한명회가 능참봉이었다고 알고 있는 그건 아니고요. 한명회는 과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 음서 구두를 이제 백으로 뽑은 거죠. 음수로 해갖고 뽑아갖고 참봉에 지금 맡겼는데 참봉에 해당하는 병덕궁직이 병덕궁직이었습니다. 병덕궁을 지키는 참봉이죠. 지금 덕수궁 거기를 옛날에 병덕궁이라고 불렀는데 거기 지키던 그 병덕궁 태조의 사저였어요. 사저 덕수궁이 아니라 그 사저를 지키는 그 궁직이었는데 나도 잘못 알려져 능참봉이라고 그러죠. 능참봉은 아니었습니다. 능참봉은 누가 했냐면 능참봉은 나중에 서로 하려고 그래요. 종품 진짜 말찍이지만 왜냐하면 왕을 볼 수 있잖아요. 제사 지내고 왕하고 만날 수가 있는 그런 걸 밖에서 그래서 연산군도 능참봉 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고 그다음에 박은식 선생 역사가인 박은식 선생도 능참봉 출신이고 또 대표적인 능참봉은 송시열도 능참봉이었어요. 대단한 분들 같지만 그 능참봉을 거쳤어요. 서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아이고 좋은 건 아주 제가 궁금한데 참봉이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처음에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내용이 사도세자인데 아버지가 이제 사도라는 그 시호를 내리면서 아들에게 사도라는 뜻은 생각할 사자에 애도한다, 슬퍼한다는 조자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도가 영조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거를 안타까워갖고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슬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법에 의해서 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호를 정하는 법이 있는데 그 시법에 의하면 사도라는 뜻은 중년의 나보다 애비보다 먼저 간 너 뉘우쳐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자가 뉘우친다는 뜻이고 도는 중간에 끊어졌다. 중년에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네가 중년의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뉘우쳐라 하는 그런 숨은 뜻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한자의 뜻만 보고 사도세자를 그리워하는 그 아버지의 후회와 뭐 이런 마음이 담긴 시호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정조는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시호부터 바꿔버립니다. 할아버지가 내린 시호 사도를 버리면 안 되니까 장헌이라는 시호를 존호를 추가로 올려갖고 장헌 사도 세자 이렇게 바꿉니다. 장헌은 씩씩하고 총명한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장헌. 그래서 이제 그 존호를 더해갖고 장헌 세자라고 보통 부르고 이제 정식 명칭은 장헌 사도 세자입니다. 정조는 그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11살 때 비극적으로 뒤주에 갇혀 죽은 사건을 기억하면 평생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효를 다 못했는데 할아버지의 유언에 의해서 너는 죽으면 네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존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말아라. 만약에 사도세자를 추존해야 된다는 세력들이 나오면 그놈들은 역적이니까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철저하게 유언을 남기고 죽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추존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냥 사도세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장헌이라는 그 존호를 하나 더 붙여갖고 최소한 사도세자가 그런 그 부정적인 의미의 사도가 아니라 씩씩하고 총명한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미화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세자가 그 여기 현룡원으로 옮기면서 지은 제문에 보면 장헌세자 지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헌 사도세자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정조는 자기 아버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해갖고 평생 그 아버지를 미화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그 현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그런 그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정조가 행한 여러 정책에는 바로 그런 생각이 담겨 있어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거기에 기반하는 정책들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정조를 조선의 문예분기의 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현대에 와서 극히 미화된 거고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정조는 아버지가 비극적으로 죽은 그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효심을 뒤늦게라도 표하고 아버지의 그 집중한다 그럴까요? 아버지를 존중하고 추모하고 효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개혁을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이 화성을 세운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무덤은 원래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자리가 있는 휘경동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옛날 양주 땅이었는데 양주 배봉산입니다. 지금도 배봉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양주 배봉산 자락에 있는 사도세자의 무덤을 정조가 자기가 왕위 즉위하자마자 영우원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원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조선왕실의 무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능, 왕과 왕후가 묻힌 능, 이 능이고, 그 다음에 원, 원은 왕이 될 뻔했으나 아깝게 못된 세자, 세손, 그 다음에 왕을 낳은 사친, 후궁들 있잖아요. 왕의 생모나 생부가 묻힌 무덤을 원이라고 합니다. 공원할 때 원자를 써서.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 없는 대군, 왕자, 뭐 다 뭐라 그래도 그냥 묘입니다.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묘. 그래서 왕릉이 42기가 있고, 원은 15개가 있습니다. 15개의 원이 있고, 왕자, 공주, 그 다음에 후궁, 뭐 이런 묘는 64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1기의 조선왕실의 묘가 남북한에 남아있죠. 주로 이제 한양 근처입니다. 한양 근처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대문에서 100리 이내야 된다 하는 그 원칙 때문에 다 그 근처 파주, 양주, 광주, 수원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원은 사실 이 현용원을 그 대봉산에서 일로 이제 이장을 했는데요. 수운묘라고 해서 했던 거를 영조가 수운묘로 불렀던 걸 정조가 왕에 오르면서 영우원을 하고 이 원으로 높이고 승격을 시키고 다시 혈룡원이라고 승격을 시키면서 이리로 이장한 겁니다. 여기가 뭐냐면 이 터가 지금 이 왕릉에 있는 한 30만 톤 이 터가 수원읍이었어요. 수원읍터였어요. 지금의 수원읍터. 근데 이거를 화성으로 바꾸면서 수원을 읍터를 팔달산 북쪽 팔달산 쪽으로 밑으로다가 다 이주시킨 거예요. 이름을 만들면서. 그때는 이제 원이었죠. 그래서 혈룡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후대에 이제 고종이 그 자기의 4대 조까지를 추존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장조, 사도세자의 장원 사도세자를 장종으로 추존했다가 다시 2달 만에 장조, 황제로다가 추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조로 추존하면서 명이 용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문묘, 그 다음에 영우원, 그 다음에 혈룡원, 그리고 용릉 이렇게 4단계에 거치면서 격상이 돼가지고 오늘의 이제 용릉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 혈룡원을 참배하기 위해서 혈룡원을 1789년 정조 13년에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배하러 오기 위해서 이 화성을 신도시로 개발한 거죠.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모신 혈룡원을 자기 노론이 드실거리는 한양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개혁을 하는 어떤 시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화성을 세운 거예요. 근데 화성은 한양에서 천도하기 위해 세운 도시는 아닙니다. 정조가 어떻게 보면 그 한양의 늙은 그 노론 세력들, 할아버지 때부터 나를 괴롭히던 그 세력들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신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빠지지 않고 혈룡원에 참배를 해가지고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혈룡원에 참배를 하고 이제 1795년 을묘년에는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 폐경공 홍씨를 모시고 여기 와갖고 그 지금 수원 화성이라고 행군 있잖아요. 그 행군 봉수당에서 회갑잔치를 열어주죠. 그때가 제일 큰 행차가 있었던 때라
혈융원 행차도라고 아마 오시면서 버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 정조가 행차하는. 근데 정조는 여기 행차할 때 꼭 군복을 입었어요. 왕의 거의 이걸 입는 게 아니라 골룡포나 이런 걸 입는 게 아니라 군복을 입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씩씩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온양온천에 행차할 때, 대리청정할 때 온양온천에 행차를 했거든요, 앞에서. 그때 아버지가 군복, 군복 또는 뭐 이제 평룡복이라고 하는 군복을 입고 행차를 했다 그래서 그걸 흉내내갖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씩씩한 아버지를 따라서 군복을 입고 행차하겠다 그래서 평생 군복을 입고 여기 드나들었어요. 군복을 입고 화성에 올라가서 막 사열도 하고 뭐 전쟁 연습도 시키고 막 이러면서 자기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노론들에게 보여준 거죠. 내가 이렇게 강한 왕이니까 까불지 마. 그런 의도. 그래서 이 혈융원에서 육릉으로 고종 때 잡힌 육릉을 한번 올라가 보실 텐데 지금 여기까지가 제한 공간입니다. 진입 공간입니다. 이게 금천입니다. 여기 바로 대산 임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천인데 여기 보면 원대황교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금천이라고 또 다리를 건너오면 이제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이런 뜻이에요. 금천이라고 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노참봉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능 지역에 이 금천을 건너와서 소나무를 베거나 그러는 거를 잡아갖고 원장 100대를 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임무가 능참봉의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능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 베면 곤장 10대, 태형에 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하나 베보시죠. 여기 관리소에서 저 CCTV를 다 보면서 내가 쫓아올 거. 관리소가 지금 능참봉 역할을 하고 있네. 지금 관리사무소장이 능참봉. 여기 하면 지금 5급이 할 아, 다 공무원이 하겠으니까 맞겠네. 예. CCTV 있어. 이게 동작감지형 CCTV이기 때문에 뭐 어디 저 안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뺑뺑거리고 당장 쫓아오고 방생해요. 우리 몇 사람 왔어? 멤버들. 만 서른 사람 왔던 건데. 하나, 둘. 홍살문부터 저 정자가까지를 내향 공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쪽에 비각, 표석에 있는 비각을 전이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향 공간에서 능층으로 올라가는 전이 중간에 이제 완충지대죠. 거기 언덕 올라가는 고기를 이제 전이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눠 있습니다만 여기 이 사도세자의 육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봉산 자락에 있던 수운묘를 영우원이라고 바꾼 다음에 다시 혈융원으로 바꾸면서 천장을 이상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종 때 다시 장조 황제로 바뀌면서 현융원을 가운데 융자만 따갖고 육릉으로 바꾼 융입니다. 그래서 이 홍살문은
붉은색이 칠해진 두 개의 원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홍살, 화살, 홍변이라고도 합니다. 화살 전자를 써서 화살들이 중간에 가로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둥근 기둥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받치고 있는 주춧돌은 각이 져 있죠. 원래는 사각형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육각형입니다. 그래서 사각 내지는 육각 이렇게 각을 지은 모양은 땅을 뜻하는 겁니다. 성리학에서 우주관이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하는 그 자기 성리학의 우주관 때문에 땅 위에다가 하늘을 상징하는 행사문을 세워서 원기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시는 정자각에도 원기둥들이 되어 있죠. 빨간 원기둥. 붉은색을 칠한 건 이제 원으로된 기둥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뭐 역심을 가진 걸로 판단할 정도로. 그래서 이 원기둥을 상징하는 하늘이니까 이거는 왕릉과 왕궁과 사찰에만 쓰였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홍살문 옆에 이렇게 좀 널찍한 사각형이 하나 보이시죠? 높다란 오른쪽에. 네, 저기를 이제 배위 또는 판위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배위라는 게 절한다는 배자거든요. 판위는 널찍한 판때기라는 판자고, 그래서 왕이 이제 여기 재향에 오면 또는 자기 아버지 재향에 왔는데 지나칠 일이 있으면 그 아버지 윗대 조상을 걸르면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인사를 하는 곳입니다. 아유 제가 왔습니다 하고 저기 서서 배를 드리던 곳입니다. 읍하고 배를 드리던 곳이 판위, 배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면 이제 조금 널찍한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박석이라고 하는데 얇은 박석을 깔은 가장 높은 계단, 길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우측으로 또 그거보다 조금 낮은 길이 있고 그리고 양 옆으로 좀 널찍한 돌들이 그냥 잔디밭에 깔려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저 돌들을 이제 박석이라고 부르는데 가운데 제일 높은 길은 향로입니다. 향로. 향과 충문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향과 충문을 상자에 담은 제관이 저 길을 따라서 이제 정자각의 제사 지내러 가고요. 그 옆에 조금 나지막한 단 길에는 어로, 초원관인 임금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임금이 지나가는 길. 그리고 양 옆에 널찍한 곳은 원래는 대부분의 능에서 저렇게 박석이 깔린 길이 없어요. 저걸 문화재청에서는 별로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문화재청에 그 별로라는 표현을 바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별로라는 건 갓길이잖아요. 근데 향로라는 건 향이 지나가는 길, 어로는 임금이 지나가는 길인데 지나가는 주체에 따라 이름을 붙여야지 왜 두 개는 지나가는 지체고 주체에 따라 붙이고 양옆은 별로라고 무슨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갓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이게 무슨 고속도로 별로냐 갓길이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꾸라고 하기를 현재 주장하고 있는데 신로라고 바꿔야 된다. 대신 신하들이 걷는 길. 신하들은 이제 저길 따라가서 걸어가는 거죠. 근데 보통의 은흥에는 이 실로 또는 뭐 별로라고 부르는 저 길들이 없습니다. 다 잔디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단으로 되어 있죠. 높이가. 그래서 차례대로 저 위로 올라가서 나머지는 저 위에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이것도 6.25 때 다 타버렸던 것들을 재건한 겁니다. 중건한 건데요. 여기는 수락관입니다. 수락관.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원래 다 궁에서 만들어요. 제사 전에 궁에서 모든 음식을 만들어 갖고 제실에 갖다 놓으면 제실에서 제사 당일날 다 날르고 여기서는 상 정도를 데우는 역할만 해요. 수락관에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능기는 좀 이긴 아니고 저 능을 지키는 노복들, 반복들이죠. 노복들이 숙직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자면서 능에 비가 오거나 뭐 벼락이 치거나 그러면 능이 혹시 무너지지 않았는지 와서 공심이라고 그러는데 관찰을 하고 이제 임금한테 보고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노복들이 잠자던 방이고
여기 제사 지내는 제기들도 보관하고 하는 그런 데였거든요. 이제 이 장릉에 육릉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건 야사라 전에는 뭐가 아니지만 이 육릉의 능참봉이 현릉원이었죠. 현릉원 때 원참봉이죠. 원참봉이 수복방에 거주하고 또는 아까 제실에 이제 거주해야 되는데 어느 날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능참봉이 어느 날 스님한테 점을 봤는데 스님이 당신은 비가 오는 날 죽겠구려 하고 이제 예언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가 오면 무조건 저 현룡원 등에 올라가서 무덤을 안고 엎드려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비가 오는 날 이제 정조는 비가 오니까 아버지 무덤 옮겨놓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 이 찬비가 내리는데 잘 계시려나? 근데 이 능참봉에 오면 능에서 떠나는 온돌바닥에서 잘 자고 있겠지? 가서 자기 이제 그 내시를 시켜갖고 수호군을 시켜갖고 뭐 있나 봐요. 현룡원에 가갖고 능참봉이 뭘 하고 있는지 가봐라. 그러니까 와보니까 능참봉이 저기 납작 엎드려 있거든요. 마치 능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놈 참 대단하다.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매일 닭 한 마리씩을 선물하라, 하사하라 그래갖고 죽을 목숨 건지고 닭 한 마리씩을 받았다는 야사 얘기가 있으니까 이건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요. 실록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좀 더우시지만 잠깐 저기까지만 갔다가 오시죠.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도 왕래를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금천교 그거는 못 들어옵니다.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오고 이제 조정의 대신들만. 그래서 왕이 직접 이제 제사 지내러 못 올 때에는 세자가 오고 아니면 영의정이 대신 서원관을 하기도 하고 순서에 따라 좌의정이나 우의정. 향리는 귀신이 다니는 길이니까 거기는 밟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공부하신 분을 어느 게 어렵니까? 이게 어려워. 써있네. 낙길 통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죽은 사람만 가는데. 설명이지. 현재 항전대 이리가 어려. 안으로 가. 아니 거기는 지금 귀시. 아니 종묘나 가보면은 오로가 가운데 있던 것 같은데. 종묘는 응. 귀신이 정전이나 영영전 안에 있으니까 귀신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가운데가 오로고. 거긴 갖고 가서 향을 피우니까. 거기도 향로가 있는 길이 따로. 있어요. 사도 장원세자 헐룡원이라고 쓰는 표석이 있으면 아니면 정조가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거는 고종이 이제 이 장원 사도 장원세자를 장조로 추진하면서 대한제국 때 생생한 표석이 있어요. 장조 의황제 육릉 그다음에 헌경의황후 부좌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조로 추정을 황제로 추정을 했어요. 근데 황제 앞에는 미칭을 하나씩 붙여요. 그래서 이 장조의 경우는 의자, 이 아름다운 의자고 거의 우리가 흔히 하는 의자입니다. 근데 왕실에서는 엄청 많이 썼던 특히 왕후들한테 많이 썼던 아름다운 의자인데 의황제라는 걸 썼고 육릉으로 승격을 했으니까 이제 육릉이고 그 밑에 헌경황후, 헌경의황후 이게 누구냐면 해경궁 홍씨예요. 해경궁 홍씨를 이제 그 사도 세자를 추존하면서 같이 추존해가지고 헌경황후라고 붙였는데 헌경의황후라는 미사를 하나 붙였는데 부자 왼쪽에 묻혔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세자가 오른쪽에 자기 기준으로 와서 오른쪽이면 여자는 왼쪽에 묻히니까 옆에 왼쪽에 묻었다. 그래서 부좌입니다. 부좌. 왼쪽 좌. 여기서 이제 합장릉이거든요. 글씨체를 뭐라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글씨체는 능에는 반드시 썼던 글씨체가 중국의 옛날 글씨체예요. 황제들의 능에
글씨체를 본받아갖고 따라서 전서체로 쓰는 겁니다. 전서. 예. 그래서 왕릉에는 전서를 쓰지만 다른 묘에는 전서를 쓸 수 없습니다. 총알 자국 있잖아. 네, 이거 총알 자국이에요. 왜냐하면 뭐 6.25 때 전쟁 때 여기 이제 뭐 많이 전투가 있었어요. 자국이라고요? 아, 북한군이 쐈겠지 뭐. 그래서 이제 부술라고. 요거 뭐 하나 뭐 야사를 좋아하시니까 하나 또 설명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 야사는 일체 인용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야사 잘못 인용하면은 전주시 씨들한테 혼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왕비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왕이나 왕비가 살았을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마마. 뭐 상감마마. 근데 문서로 쓰는 기록에는 상이라고 씁니다. 상, 왕은. 그다음에 왕비는 중궁. 그다음에 대비는 뭐 대비전 뭐 이런 식으로 그 살던 전각의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왕을 대전이라고 부르거나 뭐 아니면 대전께서 또 동궁께서 동궁은 이제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중국의 황제 세자궁을 동궁이라고 불렀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세자도 동궁이라고 부르는 그 살던 거처를 이름으로 해서 직접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름이 없어요. 이런 왕후들의 이름은 다 죽어서 붙은 시호들이에요. 죽어야 이름이 생겨요. 살아서 이름은 휘라 그래가지고 다 조선왕실의 대부분의 왕은 외자의 휘를 가지고 있어요. 이 휘는 피휘라 그래갖고 왕의 이름자에 있는 글자를 백성들이나 다른 문서에 쓰면 안 돼요. 기록을 하거나 소리도 못 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휘라는 제도 때문에 왕의 이름을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게 아주 어려운 자를 만들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 장조 의왕제 같으면 이선이에요. 선인데 안 쓰는 선자예요. 이렇게 그 이 시자 보이신가요? 이 시자 두 개를 겹쳐 쓴 거를 선이라고 부르고, 뭐 이제 정조 같으면 이산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외자 이름을 살아서 붙였지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자기 손위에 아버지, 엄마 정도밖에 안 돼요. 사나, 성아, 뭐 선아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일반 백성들이 이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왕 대비 마마 뭐 무슨 마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죽으면 이제 이렇게 시호가 생겨요. 장조. 이게 장조는 이제 묘호입니다. 묘호. 종묘에 부의되는 이름이니까 묘호죠. 그다음에 이제 헌경의 황후 이것도 이제 아버지 제 지아비를 따라서 같이 부묘되기 때문에 그때야 이제 정식으로 이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왕비가 죽으면 왕후가 되는 겁니다. 네, 왕후가. 네, 왕비일 때는 그냥 중궁이라고 부르고 중전이라고 부르다가 왕 죽어야 이제 왕후가 되고 왕의 이름도 조나 종이 붙은 이름은 묘호는 죽어야 이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 조종이요. 조종은 원래 중국에서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 때까지는 조정의 원칙이 지켜졌어요. 관습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 이제 조정의 원칙이 있어서 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건국에 준하는 어떤 정권을 바꾼 그런 경우는 조라고 붙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고려 왕조에서 조라는 이름 붙은 사람은 태조 왕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조입니다. 근데 조선에 들어오면서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너무 효심들이 강해서 우선 수양대군 같은 악질을 그냥 세조라고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다른 왕들도 나중에 종이라고 붙였다. 정조도 마찬가지예요. 정조도 처음에 정종이었어요. 근데 고종 때에 가서 정조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순조도 순종이었는데 순조로 바뀌고 그 순종은 나중에 이제 고종의 아들이 또 같은 이름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이 조라, 인조, 중종, 뭐 한정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지만 선조나 인조나 선조, 말씀드리면 인조 같은 조가 정보다 그래도 높네. 조금 상징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세종. 근데 세종은 세종이라 그러는데 세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무너뜨린 첫째가 이제 예종이 자기 아버지를 세조라고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게 인조간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조, 인신내란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쪼다들 왕을 다 조자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별난을 극복했다 이거예요.
아니 별난을 당한 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별난에서 청나라 황제한테 305두고를 해갖고 코가 9번 땅에 찢는 그런 한국 의식을 한 사람들은 무슨 별난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뭐라고 이러고 임진왜란 일어나니까 나라를 버리고 강복궁 버리고 중국 요동으로 가서 명나라에 망명하려고 서찰까지 보내고 망명 신청서까지 내준 사람이 선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정의 원칙입니다. 그 망명 신청서를 중국에서 거절한 거예요? 망명 신청을 중국에서 거절했어요. 오. 명나라 황제가. 그러니까 이제 선조는 광해군한테 주기 싫은 세자짜리를 얼른 물려주고 네가 군조를 맡아라. 그래서 조정을 맡기고 자기는 요동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망명 신청이 거절됐다 그러니까 이제 의주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돌아올 때도 한 번에 못 돌아오고 눈치 보면서 뭐 하다가 그 와중에 이제 강남에 있는 선정릉이 다 왜군들한테 도굴당하고 이제 그런 꼴이 나요. 힘도 없어지고. 그, 이거 잘못 공개하면은 항의 많이 받겠구나 이거. 이거 이제 잘못 얘기하면 전주시들한테 혼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여기가 이제 장조릉인데요. 장릉인데요. 맨 앞에 제일 두드러지게 보이는 등이 하나 있죠. 저게 이제 불교에서 건너온 구조입니다. 석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조선에서는 장명등이라고 합니다. 주위를 밝히는 어둠의 세계를 밝히는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고 이런 영역을 밝히는 장명등. 그리고 그 장명등 뒤로 보이는 아주 널따란 돌이 하나 보이죠. 저게 이제 혼유석이라고도 하는 게 혼유석이 정식 명칭인데 보통은 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묘에서는 저거를 상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여기서는 석상이라고 불러요. 상석은 제수를 차리는 곳이지만 여기에 석상은 혼유석이라 그래서 귀신이 나와서 머물고 거닐고 쉬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약 5톤이 넘는 그런 무게예요. 그래서 이 조선왕릉이 도굴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저 석상 밑으로 구멍을 뚫어갖고 미은자로 들어갑니다. 저 묘 봉분 꼭대기에서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직으로 파서 수평으로 들어가서 갱도를 만들어갖고 묘를 파기 때문에 그 위를 도굴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요즘처럼 포크레인이라도 있어갖고 한 닷새 공개적으로 작업을 하면 도굴을 할 수 있지만 도굴이라는 게 야밤에 살짝 파하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석상을 없애야 돼. 도굴하려면 그래서 이제 치워야 돼. 그렇죠. 저거를 뭐 기중기로 들어올리고 이제 회벽을 뚫고 깨고 해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왕릉이 도굴되지 않고 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고 더 큰 이유는 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선왕릉은 부장품이 없어요. 약 60개지 70개의 부장품이 있는데 다 미니어처예요. 요강, 타구 뭐 이렇게 조그만한 요만한 자기로 만든 뭐 이렇게 침 뱉는 거 뭐 왕이 생활하는 데 쓰던 그런 용품들을 다 축소해서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같이 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이는 오른쪽에 말이 보입니다. 성마라고 하죠. 성마. 성마가 한 쌍 있어요. 그 성마 뒤에 이제 문관, 무관들이 있죠. 그래서 문인석, 무인석 있는데 무석인이라고 지금 이름을 고쳤어요. 무석인은 이제 무관을 상징하는 그 왕릉을 지키는 배수라치인데 옛날 이제 문관이 무관보다 높다는 그 인식 때문에 무관이 하계에 있어요. 하계. 저 무덤에 올라가 보면 하계, 중계, 상계로 나눠져 있는데 하계에는 무관과 말, 성마가 있고 중계에는 이제 문관과 또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말이 안 보이죠. 안 세운 거예요. 생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자 때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만들었던 무덤이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두 개의 기둥이 있죠. 한 쌍이. 그게 이제 망주석이라고 부르는 기둥입니다. 망주석. 망주석은 바라본다는 망자의 기둥주자의 돌인데 저거는 이제 성리학의 어떤 이 사람들의 그 장애 문화랄까요?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뉘어서 혼은 종묘로 가고 그 다음에 백은 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덤에 들어갔던 백이 나중에 제삿날이 되면 나와요. 그리고 종묘에서 혼이 날라와요. 하늘에서 쫙 날라와 갖고 내 무덤이 어딘가를 찾는 거예요. 백이 어디 있는지를. 그때 저 망주석이 저 문패예요.
저걸 보고 아 여기 있구나 하고 내려온다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갖고 만든 게 망두석인데 사실은 이제 그냥 왕릉을 지키는 여러 성물들 제도를 베껴온 거죠. 중국하고 고려해서 이제 저런 걸 만들었고 지금 보시면 무덤에 저 뒤에 이제 봉분 밑에 이렇게 그 돌로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저기 이제 둘레석인데 여기는 이제 난간석이라는 게 없어요. 둘레석은 있는데 난간석이라고 해서 저거에서 떨어져 갖고 난간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무덤을 감싼 그 난간석이 있는데 여기는 난간석을 안 세웠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제 이렇게 그 둘레석에 이렇게 뿔쑥 튀어나온 걸 이제 지주석이라고 부르는데 그 둘레석들을 연결해주는 기둥들이죠. 지주석이라고 그러고 원래 능에는 이제 정조능에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석마, 말 이외에도 석호와 석양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세 종류의 동물의 상을 세웠는데 말은 이제 왕이 명하면 문신, 무신이 언제든지 말을 타고 왕명을 거행할 수 있거나 또는 왕이 말을 타고 어디 출동할 거나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석양은 양은 항상 땅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게 석양, 양무수을 한 돌이 지키는 그 수호 동물이고, 그 다음에 석호는 호랑이, 이 산신이라고 부르잖아요, 호랑이를. 그래서 이 산에 온갖 잡짐승들로부터 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석호를 세워갖고, 보통 세 쌍씩 세웁니다. 그래서 석양도 세 쌍, 석호도 세 쌍 세워서 능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저 능 뒤로서 이렇게 디귿자로 둘러쳐 있는 게 궁궐의 담장을 상징하는 곡장이라고 부르는 담장입니다. 그리고 왕의 궁궐의 모습을 재현한 거죠. 그리고 오래전에는 이거 열어가지고 저까지 갈수 여기 못 들어가요? 나는 여기서 미끄럼 타고 했는데요. 이거를 이게 이용했어요. 2009년 6월 30일에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아,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그 의식을 알지 않습니까? 이 신성한 데를 문화재를 보호하는 건 문화재와 친근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하고 만날 수 있는 공원화가 아니라 교육 현장 체험이 아니라 보호와 청결거든요. 이렇게 목책을 쳐갖고 못 올라가는 거구나. 아주 다행이에요. 딱 막아서 이렇게 목책을 쳐놓고 여기 전망대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원래 여주 영릉에 가면 이렇게 우회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우회 탐방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헌인릉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맨날 여기도 그거 만들으라고 하는데 맨날 예산 부족, 인력 부족 그렇다고 하는 거죠. 아, 이게 세계유산의 산물이구나. 사도세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영조가 아들이 둘이었어요. 그죠? 첫 번째는 효장세자라고 연인군이라고 왕서재 시절에 낳은 아들인데 10살에 죽었고요. 영조가 왕에 오르고 4년 만에 죽었고 그 뒤에 7년 후에 얻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두 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도 두 번째 아들도 둘 다 태궁의 아들이에요. 영조는 결혼을 2번 해갖고 첫 번째 부인은 정성왕후 서씨, 달성 서씨입니다. 정성왕후 서씨인데 영조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릉에 홍릉이라는 데 묻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은 영조가 66살 때 15살에 정순왕후 김씨를 얻잖아요. 55살 차이에. 그러니까 애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실에게서는 애가 하나도 없었고, 측실이 후궁에게서 둘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 효장세자는 정빈이 씨. 이 같은 이씨지만, 이거 동성동본 아니야 하시겠지만, 정빈이 씨는 함양이 씨입니다. 그리고 사도세자 두 번째 아들은 영빈이 씨, 같은 이씨예요. 이 영빈이 씨는 이제 전이 씨입니다. 그래서 두 후궁에서 낳은 아들, 효장세자, 사도세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효장세자가 일찍 죽으면서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가 세자가 됐는데 그 아들이 이제 세손인 정조고, 정조도 아들 둘을 뒀는데 첫 아들이 죽었어요. 정조도 본부인 이따 가시면 보겠지만 효의왕후 김씨에게서는 아들을 못 낳고 후궁 의빈 성씨에게서 아들을 낳았고, 거기가 이제 문효세자인데 5살 때 홍역으로 죽고, 두 번째 아들이 정조예요. 그래서 정조는 형이 있었어요. 정조의 형은 지금 이제 서운에 의령원이라는 데 묻혀 있습니다. 사도세자는 뭐 아시겠지만
영주 38년에 아버지가 귀주에 가서 죽이잖아요.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한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야사의 기록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정사에 기록된 거는 기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미화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이 범한 비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지워버렸어요. 세초라고 해갖고 세검정에 가갖고 물에다가 사초를 씻어버리는 거 세초라고 하거든요. 먹물로 썼으니까 씻어버리는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승정원일기도 세초이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그건 실록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실록을 편찬할 때도 이러이러한 기록은 다 빼라 그래갖고 다 빼고 아버지를 미화하는 글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씩씩하고 총명했다 하는 그런 그 자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실록에도 가끔 암시가 되지만은 나경원이라고 하는 노론의 사주를 받은 인물이 그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행 10가지 이상을 투서로 임금에게 바칩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세자의 그 온갖 비행이 다 나오는데 사도세자는 어찌 보면 영조의 과도한 영재교육의 희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당쟁의 희생물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광증의 희생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조는 자기 어머니가 이제 숙종하고 숙빈 최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후궁의 아들이니까 그 열등감이 대단하죠. 자기 어머니 숙빈이 무술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술이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아무도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 어머니가 천한 무술이 어쨌든 궁녀였던 건 맞으니까 궁녀 출신으로 영조를 나왔으니까 자기 어머니의 신분에 대한 열등의식 때문에 자기 아들들은 정말 기가 막힌 영재로 키우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첫아들 효장세자는 7살 때 세자로 책봉을 했고 심지어 사도세자는 돌진하고 2살 때 세자로 책봉을 했어요. 세자는 보통 7살 전후에서 책봉을 하는데 야 이거 천재가 나왔어 이놈 이 세자로 책봉해야 돼. 그래서 돌 때는 때 세자로 책봉하고 돌 때부터 뭘 가르쳤냐면 동몽선, 선장 뭐 이런 걸 가르치고 매일같이 실질 검사를 한 거예요. 2살짜리를. 그러니까 얘가 10살쯤 되니까 이제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는 맨날 너 그따위밖에 못하냐 뭐 잠을 하루에 몇 시간 자냐 캐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르면 덜덜 떨고 자기 아버지한테 나아갈 때 옷을 고르는 거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뭐 고름 하나 잘못 맸으면 깨질까봐.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을 입혀주는 자기 부인도 죽이고 후궁이에요. 후궁인데 부인을 죽이기도 하고 궁녀들 궁속 100여 명을 살해했다고 나와요. 실록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미쳐갖고. 이제 과도한 아버지의 교육열이 아들을 망쳐놓은 거죠. 그래서 10살 때부터 광증이 돋기 시작해갖고 28에 죽었는데 마지막 죽을 때에는 아버지가 세자를 패하죠. 패해서 기주에 넣어서 8일 동안 가두어 죽이잖아요. 근데 8일 만에 이제 윤 5월 13일 날 가둬갖고 윤 5월 21일 날 죽었으니까 만 8일 동안을 갇혀 있는데 정조가 혈룡원에 행차할 때도 8일 동안에 걸쳐서 여기를 왔다 갔어요. 그 아버지가 귀주에 묻혀 죽은 기간하고 우연히도 일치기가 됐겠지만 그렇게 상징적인 8이라는 숫자. 근데 더 이제 좀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슬픈 이야기는 정조의 생모가 영빈이 씨잖아요. 후궁 영빈이 씨인데 정조를 죽이라고 한 장본인이 바로 영빈이 씨예요. 영빈이 씨가 영조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미쳐서 사람 죽이고 스님들 막 절에 막 여자들을 갖다가 비구니들을 궁궐에 불러들이고 기생들 데리고 평양으로 기생관광을 막 한 달씩 하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노로는 죽이라고 난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밤에 영빈이 씨가 영조의 신전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이십시오. 내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부디 정말 죽여서 대의를 행하십시오 하고 애원을 해요. 대신에 거래를 해요. 조건이 있습니다. 세손 정조만은 살려서 꼭 왕위에 올려주십시오. 거래를 한 거예요. 미친 아들은 희생시키고 정조는 왕으로 만들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빈이 씨가 마지막 결정을 영조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신하들을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빈이 씨는 이 사도세자의 3년상이 끝난 다음 날 죽어요. 자기 아들을 따라가듯이 죽었거든요. 그 3년 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겠어요. 근데 저희가 역사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도세자가 정말 미쳤다는 얘기와 그거는 정쟁의 희생물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조가 그런 기록을 싸그리다 없애버려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거는 단서가 되는 거는 나경원의 10조 그 사도세자의 비행 10가지를 10조를 적은 10여 조를 적은 나경원의 수조가 있는데 영조가 그걸 보다가 그래 태워버렸어요. 영조 스스로도 이미 거기서 은퇴를 했고 그러니까 그 기록에 있던 것들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민담이나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나중에 해경공 할시의 한중록에 또 이제 다 자기 입장에서 썼잖아요. 해경공 씨는 사실상 사도세자를 죽여놓는 건 자기 집안이거든요. 잘 생각해. 아버지 친정하고 작은아버지 그런 저쪽 세력으로서 사도세자가 남인의 편을 드니까 죽이라고 압력을 하는 영조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추위에 안 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영조의 이 저기가 영조 피를 지는 거예요. 소문을 피를 지는 발견된 이 혈용원이 여기 오기 전에 그 배봉산에 있던 수음묘를 영원으로 출격시킨 다음에 일로 옮길 때 거기에 팠더니 묘석이 나왔대요. 지석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묘지물을 적은 지석이 나왔는데 정조가 그걸 숨겼어요. 다시 파묻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현대 1989년에 그 휴경동 그 터에서 어떤 일반인이 그 땅을 파갖고 그걸 발굴해갖고 문화재청에 기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의도적으로 죽인 건 아니고 사도세자가 비행을 한 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를 기대가 컸는데 이따위로 해갖고 나를 배신하느냐 하는 원망과 함께 네가 아버지를 버리고 이렇게 일찍 가서 나를 하여튼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를 뒤주에 가둔 거는 너를 훈육하기 위해서 훈유하라 그랬거든. 훈유하기 위해서 가둔 것인데 네가 8일 만에 갈 줄은 난 몰랐다. 8일 만에 그 비통한 소식을 들으니 내가 이 애비 마음이 어떻겠냐. 너 땅속에서라도 나 애비를 원망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비문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게 진위 여부는 확인이 안 돼요. 민간이 발견했으니까. 근데 그 터에서 발견된 건 맞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조의 변명이죠. 내가 5월이죠. 윤 5월이면 지금 8월 아닙니까 거의. 윤 8월에 뒤주에 가둬놓고 거기다 막 유액을 칠해갖고 다 틈을 막아버리고 숨도 못 쉬게 하고 실제로는 3, 4일 만에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위에다 또 풀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8일 동안 여기가 계산을 되면은 그 전각이 정자각입니다. 정자각은 아까 이 향과 어를 통해갖고 이렇게 와갖고 향은 여기 위로 올라갑니다. 블랙을 찾아있는 어깨선이 찾아있는 이 향계라고 하는 계단을 올라가고요. 임금은 거계라 그래서 이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향이 더 높은 문 같죠. 이렇게 구름 모양도 있고 태릉 모양도 있고 하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제 임금이 여기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충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탑보라 그래갖고 오른발이 먼저 올라가고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달리 오른발이 음입니다. 그래서 문자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이 먼저 올라갑니다. 음양 해갖고 여기 올라가고 다 오른발씩 올라가는 것이요. 거기는 안 들어. 공부를 안 해서 딴짓해서. 그래도 지금은 의미가 없다. 자기 기준으로 오른쪽이 상석입니다. 왼쪽이죠.
좌이정이 역사는 왼쪽이 항상 무슨 논쟁을 딱 앉았을 때 왼쪽이 왕이. 그러니까 왕을 기준으로 해서 왕이 오른쪽, 자기가 보일 때 자기가 오른쪽, 왼쪽이 왕비. 반대. 발을 잘 디디시오. 그래서 저기 우리가 보는 방향은 왼쪽이 맞고 이게 틀렸습니다. 오른발부터 오래요. 오른발부터. 오른발부터. 이게 원래 저기 상가에 가면 오른손이 앞에 오잖아요. 보통은 왼손이 앞에 가요. 왼손이 앞에 가요. 내가 헷갈려. 왕을 기준으로 해서 왕이 바라볼 때 왕은 오른쪽에서 왕은 중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이 네,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쪽에서는 이쪽 오른쪽이 상관이죠. 여기가 바라보는 쪽이 바라볼 때는 왼쪽이잖아. 바라볼. 이쪽이니까. 자기 기준은 오른쪽이고 어느 편에서 바라보느냐. 좌이정 왕의 왼쪽이 풍부. 좌이정 동쪽이. 그래서 이쪽에 쭉 서는 사람들 동반이라고. 근데 저 비문은 왜 왕과 왼쪽으로 돼 있더라고. 결국 맞습니다. 오른쪽이 그 원칙은 맞. 네, 어쨌거나 지금 저 표석에도 보면 부좌라고 되어 있잖아요. 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묻혔다 왕과. 근데 왕보다 오른쪽에 묻힌 경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외적인 거니까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제 죽은 때 그 시기에 따라서 서울에 가는 숙종묘인 명릉이 있는데 명릉에 인원왕후하고 인현왕후가 있거든요. 그럼 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상석이니까 인원왕후가 왕보다 오른쪽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인현왕후는 두 번째 부인 인현왕후는 왼쪽에 정상적으로 묻혀 있는데 마지막 왕후 세 번째 왕후인 인원왕후가 왕보다 오른쪽에 묻혔어요. 그거는 합장이 아니고 늑을 따로 조성을 해서 그래요. 시기별로. 근데 인원왕후 늑을 조성할 때 그 정성왕후가 돌아가셔갖고 거기다가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사 비용도 줄이고 하려고 원래 잡았던 몇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 예외가 생겼고 나머지는 뭐 다 그 부자 원칙이 지켜지면서 뭐 부자 원칙 여기는 상과 충무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정원 초원관의 왕, 그다음에 아원관의 세자, 그다음에 정원관의 명의자 순서대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제 잔을 세고 매려줍니다. 왕이 없을 때는 조금 밑에 순서대로 수상이 제일 우두머리 상이 영의장이잖아요. 영상이 수상이고 좌상, 부상 순서고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왕이 죽으면 왕이나 왕후가 죽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왕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걸 알면 유언을 해야 되잖아요. 무술 고명이라고 하는 고명 대신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자기가 유언을 남긴 신하들은 고명 대신이라고 하는데 고명 대신들을 불러갖고 세자를 불러갖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자에게 왕에게 돌려주려고 하고 유언을 하고 하면 한가지 왕을 모시는 한가지 햇솜으로다가 왕의 코에다가 초종이라는 걸 합니다. 초종. 그래서 숨결이 남아있나 없나 해서 숨이 끊긴 게 확실하다 그러면 공황하셨습니다. 또 승화라는 말은 안 쓰고요. 보통은 풍하셨습니다. 풍하셨습니다. 풍서하셨습니다 하면 이제 그 내시 그 한관이 왕의 고령포를 들고 지붕 그 누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북쪽을 향해 갖고 북망산천이잖아요. 여기 세 번을 흔들면서 상이복 하고 외치는 장면이 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조금 임금님 돌아오셔서 임금님 돌아오셔서 훌령이 혹시라도 북망산천으로 향하다가
내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실까 하고 3번을 외치는 겁니다. 중전이 돌아가시면 중공복, 중공복하고 중공복을 상관없이 조금라도 이제 오시면 알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기다리던 할머니 쫓아가서 얼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왕에게 다시 다 퍼드리는 겁니다. 그 절차가 이제 3개의 절차가 있고 나머지 능에 모셔서 송년상이 끝날 때까지 60여 가지의 절차가 있는데 그 60여 단계는 너무 복잡해서 기억 못하고 중간중간 생각나는 건 설비 시신 밑에 얼음을 까는 일, 이게 설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제 돌아가시면 보통 국장기간이 5개월입니다. 이 5개월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 이 산릉을 조성하는 기간이에요. 능자리를 찾아서 능을 조성하는데 평균 5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5개월 동안을 국장기간으로 선포하고 실제로 왕이 죽은 후에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뭐 전부 대신들하고 뭐 세자하고 왕비하고 그냥 막 소복을 입고 막 나오잖아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엿새째에 있는 거예요. 닷새째 대련이 끝나야 왕부터 수의를 입고 입관이 끝나야 엿새째 날 드디어 최복이라고 하는 상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뭐 왕이 죽자마자 상복 입고 나타나는 건 사극에서나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왕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거는 이제 빈전도감이라는 데서 하는데 국산이 나면 3개의 도감, 임시 관청이 생깁니다. 하나는 국장도감, 국장을 총괄하는 또 행정적인 것들을 담당하고 중국에 보내는 문서를 담당하고 부고를 띄우고 뭐 하는 그런 행정적인 의뢰를 담당하는 국장도감이 있고 산릉을 자리를 만들어 갖고 땅을 파고 등을 만드는 산릉도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빈전도감입니다. 빈전은 그 손님할 때 빈자 우리 빈소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빈자입니다. 빈전이라는 건 왕의 옥체를 얘기합니다. 왕의 시신을 모시는 곳을 빈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정각성에서 하나를 골라서 빈전으로 만들고 거기에 왕의 시신을 모시고 밑에다 얼음을 깔고 빈전을 지키면서 그 왕의 옥체를 관리하는 일을 빈전도감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빈전도감 말고 또 하나의 도감은 혼전도감입니다. 혼전도감은 왕의 그 백은 빈전이고 혼은 종묘로 들어가기 전에 종묘에 부의를 해야 이제 제대로 이제 장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왕의 시신은 빈하고 혼이 같이 있잖아요. 그냥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왕후가 돌아가셨을 때가 문제예요. 왕비가. 그러면 왕이 죽어야 같이 종묘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까지는 그냥 혼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장례가 끝나도 혼전에 남아갖고 왕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왕이 돌아가셔서 국장 기간이 끝나야 같이 이제 종묘에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왕의 위패죠. 그 위패를 모시는 혼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임시관청이 혼전도감입니다. 그 왕이 돌아가시면 제후국 왕이 돌아가시면 우리 저번 국수 제후국이잖아요. 천자가 돌아가시면 이제 이런 태송이나 뭐 묘지 같은 데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비석에 뒤에 보면은 그 유명 조선국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 유명. 그 보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 유명이라는 게 명나라의 속국이라는 뜻이에요. 명나라의 속국이라기보다 명나라에 속한 자치국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명나라에 속한 자치국 조선에 누구누구가 여기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대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 비밀이 지금 다 남아있고 비서를 말해요. 그 다음에 아까 저 표석 설명드리면서 왕후 거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야사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흔히들 여자들 사주 팔자 얘기하잖아요. 팔자. 원래 팔자는 이제 생년 월 일시를 뜻하는 4개의 기둥 사주에다가 그 날에 해당하는 년 월 일시에 해당하는 간지 2개씩을 붙여갖고 이제 그 간지 8자를 팔자라고 하는데 여성들의 팔자는 뭐 쥐웅박 팔자다 남편한테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관련이 되는 얘기가 바로 저 표석입니다. 표석에 보면 왕후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헌경의황후 부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좌가 아니라
환경왕후능이 합장이 아니라 따로 쌍능으로 해서 두 개는 이제 문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썼냐면 부자가 아니라 부강이라고 썼거든요. 이제 그렇게 썼거나 아니면 혼자 왕비만 혼자 있는 무덤이 있어요. 그런 데에는 뭐라고 써있냐? 만약에 이게 환경왕후가 혼자 묻혔다 그러면 환경의황후 환경의황후 능 이름이 있겠죠. 왕하고 떨어지면 능 이름이 바뀝니다. 환경의황후 뭐 예를 들면 뭐 의릉이라고 하죠. 의릉 이렇게 환경의황후 의릉 일곱 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집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요즘 유인, 한산, 이씨, 지묘 이렇게 해서 8글자잖아요. 이게 팔자입니다. 이게 팔자가 남편의 벼슬이 뭐냐에 따라서 왕후가 되면 7자가 될 수도 있고 6자가 될 수도 있고 영의정의 부인이 되면 뭐 정경 부인 무슨 시, 뭐 함양 이씨 지묘 그러면은 이제 글자가 벌써 또 늘어나잖아요. 늘고 줄고 6자가 되거나 7자가 되거나 이렇게 늘거나 줄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석의 팔자가 바뀐다. 표석의 팔자가 바뀐다. 그래서 팔자가 바뀐다. 남편의 벼슬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산릉에서 지내는 제사는 저기 이제 음식들이 나와 있는데 전부 그냥 간소한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왕이나 왕후의 제사 때는 밥을 안 써요. 반을 안 쓰고 면을 써요. 국수. 그게 더 귀한 음식이었으니까. 근데 세자로 내려가면 밥을 써요. 그러면 이제 뭐 약식이나 이런 귀한 음식들이 좀 있는데 여기 음식들은 아주 간소한 음식들이고 산릉제는 진짜 제사는 종묘에서 드리는 제사가 진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산 고기, 생고기 뭐 이런 걸 쓰고 생선도 쓰고 주로 생고기 뭐 이런 걸 쓰고 하죠. 훨씬 더 거창하게 차리는 거는 종묘 대제입니다. 여기 산릉제에서는 약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 뒤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다 설명드리면 저쪽에 가서 설명이 생략됩니다. 그늘에 계십시오. 그늘. 이제 이 돌로 만든 다리 이거는 이제 신도라고도 하고요, 실로라고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실로가 저 강까지 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다리만 하나 나왔고 신도, 실로. 그래서 저 무덤 안에 계신 귀신이 혼이 내려오는 길이라고 해서 실로라고도 하고 신도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 좌정을 하면 이제 충문을 읽고 그다음에 향을 피우고 충문을 읽습니다. 향과 충문이 같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 향은 그대로부터 귀신을 부르는 역할을 하는 게 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때도 향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이유는 신을, 혼을 부르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충문 읽고 제사가 다 끝나면 제관이 저리로 가갖고 저기 돌 우물처럼 생긴 무덤이 하나 보이잖아요. 저기가 이제 망묘이라고 처음에는 불렀고 나중에 이제 소전대라는 돈을 태우던 소전대, 식물을 태우던 곳이었는데 태종 이후로는 소전대가 산불이 나니까 없애버리고 벌레들이 들끓으니까 저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예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감으로 바뀐 충문 태우는 곳이고 이게 바로 산신석입니다. 이 산의 주인인 산신한테 우리 아버지는 잘 좀 봐주세요. 당신 땅에 세웠으니까 좀 잘 지켜주세요 하는 뜻으로 능 제가 끝나면 여기 가서 마지막으로 절 한번 하고 일단은 늘 재물을 차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권능으로 이제 여기서 거기에도 연지가 남아있긴 한데 대부분 연지들이 다 이제 개발되면서 다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고 해서 없어지고 능력 자체가 좁아지면서 줄어들어서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본신입니다.
여기 뭐 잉어들이 돌아다니네. 이게 저쪽에서 여기서 우리 들어오는 들어오고, 거야.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 보이면 썩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수원지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게 쉽진 않습니다. 간다면 물이 누가 안 잡으면 뭐 엄청 새끼 쳐가지고. 먹을 애들도 없겠죠. 중앙방송가 그렇지가 얘들이 거기서 가는 신축 관련도 있고 쏙쏙이 생략한.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가 나중에 일로 옮긴 겁니다. 건너로. 이거 아직 안 봤죠? 네, 이제 여기 지금 가는 겁니다. 금방 갑니다. 아이고 다 들립니다. 여기 다 들리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육릉에 묻혀 있는 사도세자, 장원 사도세자, 사도 장원세자, 장조로 추천된 장조의 아들 정조의 무덤입니다. 정조와 정조의 정비 뭐죠? 그 뭐야? 아이고 갑자기 거기까지 효의 하는데? 왕후, 효의 왕후 김씨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정식 명칭은 정조 선 황제, 그 다음에 효의 선 황후 이렇게 부릅니다. 고종 때 정식 명칭이. 그래서 두 분 황제 황후가 역시 합장으로 되어 있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눈에 뭔가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버지 장조 사도세자의 능하고 쌍둥이에요. 똑같죠? 여기 아니 뭐 이거는 이제 수복방은 여기 수복방은 없어졌다고 치고 수복방은 이제 불에 타서 없어진 거고 저기 수락관은 그대로 있지만 이런 걸 문제가 아니라 가장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이 홍살문과 정자각과 저 능침의 각도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정조 원래 대부분의 왕릉은 정자각 바로 뒷면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능이 위치해 있고 홍살문까지 거의 직선이에요, 축이. 그런데 저 장조의 그 육릉하고 정조의 건릉은 지금 옆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한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이쪽에서 능이 보이시잖아요. 네, 그거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후자를 믿는데, 한릉원을 조성할 때, 첫 번째 설은, 우리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돌아가셨으니까, 죽어서도 이 정자각이 뒤에 갇혀가지고 정자각만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했겠냐면, 그러니까 좀 틀어서 이쪽을 바라보게 해라 해갖고 했다는 설이 있고, 그런데 제가 믿는 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의 방향하고 이 정자각 홍살문의 방향이 지형상의 이유 때문에 조금 틀어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능을 만들면 다 능지가 있고 을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읽어보면은 이 정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아니 방향이 그렇다니 어쩌겠느냐 그냥 그대로 시행하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야사에서는 뭐 아버지가 지주에 갇혀 돌아가셨으니까 좀 확 보이게 해드리려고 했다 뭐 그러는데 그건 야사입니다. 믿음가는 건 못되고. 그래서 이 정자각이나 비각이나 저 능이 다 이제 그 위치나 각도가 마치 닮아 뺀 것처럼 그렇게 갖고 여기도 합장을 했습니다. 여기도 합장능이고 여기도 합장능이고 보통의 왕릉들은 이 쌍능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돌아가신 시기가 다르면. 근데 여기는 기다렸다가 첫능을 하면서 초장지에서 일로 옮기면서 그 효의왕후를 일로 모시면서 합장을 했어요. 그래서 두 묘가 다 합장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각도가 틀어졌다는 공통점도 있고 또 저 능 봉분에도 마찬가지로 병풍석이나 난간석을 안 세우고 그냥 사초를 보호하는 그 들에서 그것만 사석만 세웠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능가하는 묘를 만들면 안 되니까 그렇게 따라 순조 자기 표도세자의 손자인 순조가 그렇게 한 거죠. 이 능의 주인인 정조는 뭐 잘 아시겠지만 48일까지 살았고 이제 24년간 1776년부터 1800년까지 만 24년간 저희를 했는데요. 그 업적이라 그러면 중요 뭐 개혁한 업적들이 좀 있죠. 이제 규장각을 처음 부활을 시켰고 규장각을 새로 만들었고 또 규장각의 초계문신 제도를 시행해갖고 규장각의 남인 출신, 서울 출신들 학자들을 동용해서 자기의 친위 세력, 친위 정책을 개발하는 학자들을 둘러싼 거예요. 규장각에. 그리고 이제 뭐 그 아버지의 어떤 무인 기지를 닮아갖고 그 장용령이라든가 새로운 친위 군사들을 만들고 그래서 화성에다 배치도 하고 뭐 궁에도 배치하고 해서 친위 군사들을 친히 만들어서 이제 그런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노론들을 견제하는데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을 지어가지고 그 노론들 세력으로 가득 찬 한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자기 친위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현룡원을 이장하고 나서 계속 이제 현룡원에 오는 구실을 만든 겁니다. 현룡원에 오기 위해서 화성에 행궁을 만들고 그래서 원래 지금 이 능의 북쪽이 원래 수원 읍터 자리예요. 수원 읍터 자리인데 이 수원 읍터를 팔달산 밑으로 옮겨버리고 다 백성들을 이주시켰어요. 이주시키고 여기를 이제 현룡원 자리로 만들고 자기가 나중에 여기 붙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 수원읍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북쪽으로 옮겨간 게 수원이고 여기는 화성이 됐죠. 뭐 1시가 딱 돼갖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사실 문화해설사 자격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혼자 공부한 그 실록을 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글도 쓰고 뭐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 혼자 공부해서 아는 지식들을 이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문화재관리국이나 또는 문화재관리국에 있는 산하기관인 국릉유적본부에서 양성하는 국릉해설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릉해설사 자격을 따려면 2년간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뭐 실습 체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3년 동안에 이 40기 조선왕릉을 3번 이상, 평균 3번 이상 다 혼자 돌았고 하면서 공부하고 또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역사적인 지식은 대부분이 사실은 사극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극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다 뭐 이게 사실인 것처럼 왜곡된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사극은 소설일 뿐이지 그게 제가 지금까지 본 사극 중에서 가장 정사라고 하면 조선왕조 실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야사입니다. 야사의 대부분은 연려실 기술, 그 다음에 뭐 정조의 개인 문집인 용대전서, 그 다음에 뭐 개인 문집들이나 그 민담, 전설 뭐 이런 거에 다 의존해 갖고 인터넷에 막 하나가 올리면 그냥 만델라 효과에 의해서 이게 진실이 돼 갖고 막 떠날리면 그게 그 왕에 대한 진실이 돼 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실록을 읽으면서 이게 엉터리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걸 알아서 저는 정식으로 이제 실록만 읽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태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조까지 실록을 읽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마지막 정조에 대한 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따로 뭐 해설사 자격은 없는 그냥 아마추어 해설사도 능 해설사라는 건 없습니다. 궁능 해설사입니다. 궁하고 능을 같이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배워갖고 거기서 나눠준 매뉴얼 갖고 이제 읽어주고 얘기해주는 해설사들이 많은데 그냥 저는 제가 공부한 능에 대한 것만 해갖고 왕능 해설을 하면서 그냥 그거 잘 모르면서 선배님들 앞에서 아는 척했으면 피곤하실 텐데 조금 쉬시고 식사하러 가시죠. 그래서 오늘 평일인데 대학 강의가 오늘 없는 것 같다 싶어서 그런 생각했어. 대학 교수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팀을 만들어 갖고 뭐 답사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자원봉사 해드릴 수 있는데 참고로 제가 지금 오늘부터 11월까지 매주 한 건 이상씩 이야기돼 있어. 혹시 가셔서 동의합니다. 기억력이 대단하다. 대단하셔. 버스랑 가시겠다. 밥 먹으면서. 아까 보신 대로 효이왕후 김씨하고 합장이 되어 있는데 효이왕후 김씨는 이제 청풍 김씨입니다. 청풍 김씨인데 그 효이왕후 본부인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서는 자손을 못 봤어요. 그래서 자손을 못 보고 후궁 부라에게서 이제 각각 두 아들을 봤는데 첫 번째 아들이 문효세자, 문효세자를 그 의빈성씨, 창녕성씨인데 의빈성씨에게서 이제 낳은 첫 아들이 그 문효세자입니다. 문효세자는 5살 때 홍역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효세자이면은 서산릉에 그 따로 있습니다. 효창원이라고. 원래 효창운동장 있는 데가 효창원이었는데 나중에 60년대 그 서산릉으로 옮겨서 효창원이 결국 이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문효세자에 이어서 아들이 바로 순조입니다. 순조는 경빈 박씨가 낳은 아들인데 그 순조대에서 사실상 이제 그 조선의 어떤 그 흥망이 이제 갈라지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저희가 원래 오늘 화성의 육릉 건능 말고 또 다른 후보로 여주의 영릉과 영릉 거기를 가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주의 영릉은 세종대왕릉입니다. 네, 꽃뿌리 형상. 그리고 특히나 그 세조 때 그 세조의 아들 의경세자가 요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한 명의 두 딸도 왕비들이 다 죽고 예종비, 성종비가 다 한 명의 딸이었는데 거기도 다 20살이 되게 되니까 요절을 하고 보니까 예종 때 이게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주 영릉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여주 영릉으로 옮길 당시에 그 자리에 누구 묘가 있었냐면 혹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산이 씨, 문열공, 이계전의 묘가 지금 세종대왕의 묘자리에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왕릉의 묘역의 밑에는 누가 있었냐면 광주이 씨,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이 씨, 이인손 두 분 다 문열공 이계전이나 충의공 이인손이나 똑같이 세조의 정난공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종 때 아버지네 정난공신 두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세종대왕을 모신 거죠. 그래서 그 한산이 씨하고 광주이 씨에게 있어서 전주이 씨는 적입니다. 천지간의 원수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 조상의 명당자리를 뺏어서 세종이 묻혔으니까 전주이 씨는 그 영릉을 옮긴 걸로 인해서 영릉 가백년, 영릉을 옮긴 것 때문에 100년을 조선이 더 갔고 한산이 씨하고 광주이 씨, 특히 광주이 씨들은 멸문을 했었어요. 한때 연산군 때 연산군의 생모 패비윤 씨에게 그 사약을 가지고 갔던 부사, 어사죠. 그 누구죠? 이세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세자가 마지막으로 해서 벼슬이 끊겼어요. 이세자를 사약을 내게 죽였거든요.
자기 엄마한테 사약을 갖다 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세자 이후에 92년 후에 이덕형, 하는 이덕형이 나올 때까지 이 광주이 씨 집안에는 벼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광주이 씨들에게는 전주이 씨의 영릉 가백년이 광주이 씨에게는 영릉 감백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주이 씨들은 그 전주이 씨라 그러면 아주 치를 떨어요. 서로 집안 간의 원수 간에. 그렇게 그 가백년이 누구 시대냐면 바로 이제 순조부터 고종 황제 망할 때까지 100년이잖아요. 정조를 마지막으로 조선은 이미 이제 숨이 간절한거리는 그런 환자, 병실에 입원한 환자죠, 종환자실. 그 이후로 이제 순조대를 거치면서 안동김 씨들이 이제 세도 정치로 이제 조선을 말아먹기 시작하고 이게 철도제도 이어지고 결국은 이제 뭐 고종 순조까지 가면서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결국은 이제 뭐 링게를 꽂고 그냥 마지막 죽은 그런 왕조로 막을 내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0년은 세종대왕 영릉 덕분에 얻은 100년 세월인데 그냥 뭐 무의미하게 그렇게 조선이 망하는데 끝나버린 그런 10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가다 보면 거기 지날지 모르겠는데요. 영동고속도로하고 일본 국도하고 만나는 북수원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그 북수원 인터체인지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지지대라고 하는 지명이 붙은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는 정조가 자기 아버지 묘인 현묘원을 참배할 때 왔다가 이제 갈 때 그 수원이 내려다 보이는 그 지지대에 올라갔고 영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행차를 계속 지지부지하게 미뤘다 그래서 미룰 지자를 써가지고 지지대라고 이름을 본인이 붙였어요. 내가 여기에만 오면 아버님을 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지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도 지지대라고 남아있어요. 아까 성주에 가면 선석산이라고 하는 세종대왕 18왕자의 태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왕이 된 세조와 문종을 빼고 나머지 단조까지 빼고 나머지 왕은 이들의 태가 15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1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같은 두 왕자의 태실이 있어요. 한자로 이름이 다르고 생명도 다른 그런 두 왕자가 있어서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가설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거는 선원계보에서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서 죽어서 족보에 올리기 전에 죽었거나 그랬을 거라고 이제 가설을 세웠는데 실제로 그 가설을 학술적으로 입증해준 분이 단종 연구하는 분이 학자가 나와서 제 가설을 이제 입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랬을 거라고 자기도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세종대왕은 18왕자라고 하는 선언보에 그 족보는 잘못됐다. 19왕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것 때문에 문화재